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푸른 산줄기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맑은 개울물이 집 앞마당을 적시며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복술이 살고 있었답니다. 복술은 비록 입은 옷이 누더기이고 잠잘 곳조차 마땅치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거지 나무꾼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깊은 정이 가득하여 산짐승들도 그를 피하지 않고 곁을 내어주곤 하였지요. 어느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게 불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던 겨울날, 복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닭감을 구하다가 발을 헛디뎌 고립된 한 여인의 다급한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마을에서 덕막 높기로 소문난 정씨 부인이 험한 바위 틈에 옷자락이 걸린 채 오지도 가도 못하며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곧장 달려가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큰 기와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처지였는데 복술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숨을 건지게 되자 그의 남루한 행색 뒤에 숨겨진 고결한 성품을 한눈에 알아보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갈 곳 없는 복술에게 우리 집 행랑채가 비어 있으니 추운 겨울이 지날 때까지라도 머물며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청하였고 복술은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거듭된 청에 결국 짐을 옮기게 되었지요. 복술이 정씨 부인의 집에 머물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아 거칠어졌던 마당은 매일 아침 깨끗하게 쓸려 나갔고 삐걱거리던 대문과 무너져가던 담장들도 그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점차 예전의 튼튼하고 정갈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술은 자신이 머무는 곳이 과부의 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몸가짐을 조심하며 해가 뜨기 전 마당을 쓸고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정성을 다해 집안의 안녕을 살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지 나무꾼이 기와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반신반의하며 수군거렸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복술의 성실한 태도와 부지런함을 직접 목격하게 되자 점차 그를 향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고 정씨 부인 또한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지요. 정씨 부인은 가끔 부엌에서 따끈한 국밥을 말아 복술의 행랑채 앞으로 가져다주며 고생이 많으니 천천히 드시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복술은 그 따뜻한 밥그릇 하나에 그동안 쌓였던 고단함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도 복술의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자신이 부인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깊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는 더욱더 말을 아끼고 묵묵히 제 할 일에만 전념하며 집을 지켰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복술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어느 날 그를 불러 앉히고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에 귀천이 어디 있으며 진심을 다하는 마음보다 귀한 가보는 없으니 마음 편히 이곳을 당신의 집처럼 여기라고 다독여 주었답니다. 어느덧 산골의 겨울은 깊어만 가고 흰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밤이면 복술은 행랑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정씨 부인이 안전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그런 그의 등 뒤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지요. 부인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도 마당 너머 들려오는 복술의 도끼질 소리나 빗자루 소리에 안도감을 느끼며 외로웠던 마음을 달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정씨 부인네 집에 새로 들어온 나무꾼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집안이 아주 생기가 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 다른 마을에까지 조금씩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술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나 그가 고친 외양간과 정갈하게 쌓아 올린 장작더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고 마을 아이들도 이제는 복술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답니다. 정씨 부인의 집 뒤편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복술은 그 나무가 겨울바람에 상하지 않도록 정성껏 짚으로 감싸 안아주며 내년 가을에는 부인에게 맛있는 감을 선사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지요. 부인은 그런 복술의 뒷모습을 보며 돌아가신 남편이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집안 구석구석 서린 차가운 기운이 복술의 온기로 조금씩 따스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술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를 때마다 부인이 좋아하는 산나물이나 귀한 약초를 발견하면 정성스럽게 갈무리하여 부엌 문 앞에 살며시 놓아두곤 했으며 부인은 그 보답으로 복술의 낡은 옷을 새 천으로 덧대어 튼튼하게 꿰매주며 서로를 향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일찍 찾아오지만 정씨 부인의 집 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등불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으며 이는 모두 복술의 헌신적인 노력과 부인의 배설어 너그러운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이었답니다. 복술은 가끔 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 고요한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랐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처럼 평화로운 정씨 부인의 집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부인의 재산을 탐내어 멀리서 찾아오는 불청객의 발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복술은 어느 날 밤 꿈자리에서 돌아가신 노모가 나타나 등 뒤를 조심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깨어났는데 밖에는 마침 부엉이가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고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밤새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 부인은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으나 복술에게 별일 아니라고 웃어 보였고 복술은 부인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더욱 힘차게 장작을 패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집을 지키고자 다짐했답니다. 마을 길목에는 낯선 차림의 사내가 기웃거리며 정씨 부인의 집 방향을 살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사내가 부인의 죽은 남편과 먼 친척 관계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앞으로 이 집에 어떤 풍파가 닥칠지 걱정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복술은 직감적으로 그 사내가 몰고 올 폭풍우를 예감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하게 행동하며 부인이 동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고 행랑채 문지방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정씨 부인은 사실 그 사내로부터 서신 한 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조상의 선산을 팔아야 하니 도장을 준비하라는 강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부인은 가문의 자존심과 조상의 얼이 담긴 땅을 뺏길까봐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술은 부인의 한숨 소리가 커질 때마다 자신의 가슴이 저리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비록 천한 신분일지라도 부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은밀하게 사내의 뒤를 쫓아 그의 정체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사내는 마을 주막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정씨 부인이 혼자 몸으로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문이 망해가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복술이 그 집에 머무는 것조차 불온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마을 민심을 흔들어 놓으려 획책하였습니다. 복술은 주막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나 섣불리 나서지 않고 침착하게 사내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가 가진 허점을 찾으려 애썼으며 부인에게는 절대로 기죽지 마시라는 짧지만 강한 응원의 말을 건넸지요.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영감은 복술을 따로 불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저 사내는 욕심이 많기로 유명한 자이니 각별히 주의하고 정씨 부인을 잘 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복술은
최영감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며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술은 밤마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순찰을 돌며 혹시 모를 침입이나 위해에 대비했고, 정씨 부인에게는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자신이 항상 곁에서 지켜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답니다. 정씨 부인은 복술의 든든한 모습에 큰 용기를 얻어 사내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기로 결심했고, 조상의 땅은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사내를 집 밖으로 내쫓았으나 사내는 쉽게 물러날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복수를 몰아내야 부인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정갈했던 정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는 매일같이 험한 말들이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복술은 자신이 떠나면 부인이 더 힘들어질 것을 알았기에 어떤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으며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차가운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오로지 부인의 안전과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맹세하였지요. 겨울바람은 더욱 차가워지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지만 복술이 매일 아침 길어오는 우물물의 온기만큼은 여전했고, 부인은 그물로 밥을 지으며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으며 두 사람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복술은 어느 날 밤 사내가 몰래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 없이 그의 뒤를 쫓아갔는데, 사내는 부인의 서재에서 귀한 문서들을 훔치려 하고 있었고, 복술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하며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사내는 복술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으나 곧 본색을 드러내며 거지 주제에 어디서 감히 양반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복술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내를 응시하며 진정한 주인은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맞받아쳤지요. 정씨 부인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가 복술이 자신을 대신해 사내와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부당함을 밝히기로 결심하며 긴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복술은 부인의 곁을 지키며 등불을 밝혀주었고, 두 사람은 다가올 내일의 시련을 예감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두렵지 않았으며, 산골 마을의 새벽은 그렇게 차갑지만 결연한 의지 속에서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는 벌써부터 정씨 부인네 집에 큰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복수를 옹호하거나 사내의 편을 들며 내일 열릴 마을 회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이는 정씨 부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마을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복술은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이 손으로 지켜온 이 집과 부인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첫 닭의 울음소리는 마치 승리를 예고하는 전령의 소리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지요. 이렇듯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한 나무꾼의 등장과 탐욕스러운 친척의 방문으로 인해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정씨 부인과 복술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진실의 힘이 승리하기만을 기다리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복술이 어떻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부인의 가문을 지켜낼지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긴장감 넘치는 첫 번째 장이 마무리되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으며, 정씨 부인의 집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모여든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묘한 표정들이 가득하여 폭풍 전야에 긴장감을 느끼게 하였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자한 미소를 짓던 박서방은 어느새 아나무인 격인 태도로 거드름을 피우며 마루에 걸터앉아
집안의 가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고, 복술은 그런 그를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며 행랑채 기둥 곁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지요.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집은 본래 가문의 것이니 아녀자 혼자 지키는 것은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더군다나 출처도 알 수 없는 거지. 나무꾼을 집안에 들인 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선동하며 복수를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박서방의 기세에 눌려 서로 눈치만 살피며 소곤거렸고, 평소 복술의 성실함을 좋게 보던 이들조차 박서방이 내미는 가짜 가계도와 서류 뭉치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정씨 부인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유품인 옷가락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면 복술마저 위험에 처할 것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고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부인의 단호한 걸음걸이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그녀는 박서방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상의 선산과 이 집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한 치의 땅도 허투루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일갈하며 추상 같은 기품을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코방귀를 끼며 허 웃더니 부인이 노망이라도 든 모양이라며 비아냥거렸고, 옆에 서 있던 그의 하수인들은 정씨 부인의 말을 가로막으며 당장이라도 복수를 끌어내려 기세를 올렸으니 평화롭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군중 사이를 헤치며 나타나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모두 조용히 하라고 호통을 쳤고, 사람들은 그 위험에 눌려 길을 내어주며 최영감의 입에서 나올 판결을 숨죽여 기다렸답니다. 최영감은 박서방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복수를 향해 자네는 이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고, 복술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저는 오로지 부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곳에 머물렀을 뿐이며 저 사내의 탐욕으로부터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제 도리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박서방은 복술의 대답에 분노하며 어디서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일에 토를 다느냐고 달려들려 했으나 최영감의 매서운 눈빛에 제지당했고, 마을 사람들은 복술의 의연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며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복술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이기를 비바람이 불 때는 나무가 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 자네의 진심이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며 복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술은 최영감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박서방이 마을 주막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서신과 그가 가짜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가짜 인장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한편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민심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자 더욱 조급해진 나머지 마을 청년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밤중에 복술을 몰래 습격하려 했으나 복술은 이미 산속 생활로 다져진 예리한 감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는 함정을 파서 그들을 따돌리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복술의 안위를 걱정하였고, 복술은 부인에게 등불 하나만 켜두고 안심하고 주무시라고 안심시키며 자신은 찬이슬을 맞으며 집 주변을 순찰하며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충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마을에는 박서방이 사실은 다른 고을에서 도박빚에 쫓겨 도망쳐온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고, 이를 퍼뜨린 것은 평소 복술에게 은혜를 입었던 우물가 아낙네들이었는데, 그녀들은 박서방의 행색이 양반치고는 너무 천박하다며
그의 정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요. 복술은 이 소문을 근거로 삼아 박서방이 머물고 있는 주막방을 몰래 살피다 그가 숨겨놓은 진짜 가계도와 도박 빚 증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박서방의 숨통을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 또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자신이 불리해지자 오히려 정씨 부인이 복술과 눈이 맞아 조상을 배신하려 한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어 마을 유림들에게 알렸고 이 소식은 보수적인 산골 마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억울함에 밤새 눈물로 베게릿을 적셨고 복술은 그런 부인의 슬픔을 보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했으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주먹을 불끈 쥐며 박서방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낼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산을 넘었습니다. 복술은 박서방이 가짜 문서를 만들 때 도움을 주었다는 이웃 고을의 서생을 찾아가 끈질긴 설득 끝에 그가 박서방에게 협박당해 가짜 도장을 팠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그 서생이 직접 쓴 확인서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박서방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 되었답니다. 그 사이 정씨 부인의 집 대문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진상을 요구하며 고함을 질러댔고 박서방은 기세등등하게 부인에게 지금이라도 인장을 넘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협박하며 부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으나 복술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박서방에게 말하기를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달이 구름에 가려도 밤을 밝히듯 내 결백은 하늘이 알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섰고 그 기품 있는 모습에 기세등등하던 박서방조차 잠시 주춤하며 눈치를 보았으니 과연 대갓집 마님의 위엄은 살아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침착한 태도에 혹시 우리가 박서방의 떼패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이때 산개울을 건너 땀범벅이 된 복술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외치며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복술의 손에는 박서방의 죄상을 밝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박서방 앞에 서류를 내던지며 이 문서에 적힌 당신의 빚쟁이 이름들과 가짜 도장을 판 서생의 자백을 보라고 일갈하며 박서방의 가면을 여지없이 벗겨버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술이 가져온 서류를 돌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서방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여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으나 이미 진실에 눈을 뜬 마을 장정들이 그를 가로막으며 박서방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쥐새끼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최영감은 다시 마당으로 나와 복술이 가져온 증거들을 확인한 뒤 박서방에게 당장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고 박서방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결국 자신의 범죄가 탄로난 것을 알고는 보따리를 싸서 주랭랑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서방의 거짓말에 속아 정씨 부인과 복술을 오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부인에게 사죄의 인사를 건넸고 부인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다시금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는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떠나면서도 복술에게 두고 보자며 매서운 저주를 퍼부었고 복술은 비록 위기는 넘겼으나 박서방이 저지른 짓 때문에 집안 곳곳에 남은 상처와 부인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고민하며 다시 빗자루를 들고 어질러진 마당을 쓸기 시작했으니 소동은 일단락되었으나 여우는 길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복술을 조용히 불러 그의 손을 잡으며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가문의 명예와 이 집은 벌써 무너졌을 것이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복술은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날 밤 정씨 부인네 집 행랑채에는 작은 등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복술은 박서방이 어질러 놓은 서재를 정리하며 부인이 다시 예전처럼 평온하게 책을 읽고 바느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으며 그런 그의 그림자가 창호 지문에 비쳐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수를 거지 나무꾼이라 부르지 않고 정씨 부인 댁의 든든한 일꾼이자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네게 되었고 복술은 비로소 자신이 이 마을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꼈답니다. 그러나 소동이 끝난 줄만 알았던 며칠 뒤 박서방이 고용한 괴한들이 마을 주변을 서성인다는 흉흉한 소문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복술은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에 마을 청년들을 모아 야간 자율 방범대를 조직하여 마을의 안녕을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하며 더욱 단단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복술의 그런 세심한 배려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집안의 열쇠 중 일부를 그에게 맡겨 그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주인과 일꾼을 넘어선 깊은 유대 관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지요. 복술은 부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곳간을 정리하고 겨울철 양식을 미리 확보하는 등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보살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남는 곡식을 나누어 주어 정씨 부인의 덕망을 더욱 높이는 데 일조했고 마을의 여론은 이제 완전히 부인과 복술의 편으로 돌아서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 내리는 눈은 이전처럼 차갑고 매섭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덮어주는 이불처럼 느껴졌으니 이는 정씨 부인의 집에서 시작된 따뜻한 온기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결과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답니다. 복술은 눈을 치우며 생각하기를 진정한 집이란 벽돌과 기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으로 지어지는 것임을 깨달았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부인의 명예와 인간다운 도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힘차게 빗자루질을 이어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마루에 나와 복술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에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 비친 복술은 더 이상 남루한 거지가 아니라 이 집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은 이렇게 갈등의 정점을 지나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봄에 피어날 꽃들처럼 정씨 부인네 집에 찾아올 더 큰 행복을 기대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포근한 잠자리에 들었으니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다시금 깊고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복술은 행랑채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박서방이 남긴 마지막 위협조차 자신과 부인의 믿음 앞에서는 한낱 연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내일 아침이면 더욱 맑은 햇살이 마을을 비출 것을 믿으며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겨울이 한창 깊어갈 무렵 박서방이 물러간 뒤 잠시 찾아왔던 평화는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묘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는데 정씨 부인의 집 안팎에서는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며 복술의 마음을 다시금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밤 복술은 뒷마당 장독대 근처에서 정체 모를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달려갔으나 그곳에는 차가운 눈더미만 쌓여 있을 뿐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만 장독 하나가 미세하게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 집안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지요.
복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정씨 부인이 갑옷처럼 아끼던 비단 보따리가 보관된 별채 문고리에 낯선 기름때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는 분명 외부인의 소행이라기보다 집안의 지리를 잘 아는 자가 무언가를 노리고 꾸민 은밀한 수작임을 직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했지만 가뜩이나 박서방의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인을 배려하여 우선 홀로 그 정체를 밝혀내기로 마음먹고는 밤마다 잠을 자는 척하며 행랑채 문틈으로 마당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고단한 감시의 나날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주막에서 일하는 식모가 복수를 몰래 찾아와 박서방이 떠나기 전 마을의 한 젊은이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정씨 부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고, 복술은 그제야 박서방의 탐욕이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복술은 마을 청년들 중 최근 씀씀이가 갑자기 커진 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평소 정씨 부인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허드렛 일을 돕던 김서방의 아들 필재가 박서방의 사주를 받아 첩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필재는 복술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것도 모른 채 보름달이 뜨는 밤을 틈타 부인의 서재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열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고, 복술은 그가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정씨 부인 또한 그날 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등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복술은 필재가 마침내 서재의 비밀 장치를 건드려 벽이 열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들이닥쳐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놀란 필재는 도망치려 했으나 복술의 단단한 팔뚝에 붙잡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서방이 시킨 일이라며 눈물로 잘못을 빌기 시작했으니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정씨 부인은 소란에 놀라 서재로 달려왔다가 자신이 믿었던 마을 이웃의 아들이 배신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복술이 미리 손을 써서 가보가 도난당하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필재를 꾸짖기보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눈멀게 했는지 준엄하게 물어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답니다. 필재는 박서방이 노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유혹하여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 고백했고, 복술은 이 모든 배후에 여전히 박서방의 검은 손길이 닿아 있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필재를 대동하고 최의 영감을 찾아가기로 결정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필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복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박서방이 우리 마을의 정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려 했는지를 역설하며 사람들의 정의감을 일깨웠고, 이제 숨겨진 악의 씨앗을 완전히 뽑아내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게 되었지요. 복술은 최 영감의 집마당에서 필재의 자백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가에 고발하기 전 박서방이 다시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마을 전체의 약속을 받아내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으니, 그의 지혜는 이제 단순한 나무꾼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답니다. 정씨 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복술에게 집안의 모든 권한을 공식적으로 위임하겠다고 선포하며 그를 단순한 일꾼이 아닌 집안의 수호자로 대우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복술을 정씨 부인의 양자나 다름없는 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니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지요. 복술은 밤늦게까지 부인의 서재를 다시 보수하고 비밀 공간의 장치를 더욱 견고하게 고치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고, 그런 그의 곁에서 정씨 부인은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우리 집의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자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복술은 자만하지 않고 박서방이 분명히 다른 고을의 세력가와 결탁하여 더 큰 음모를 꾸밀 수도 있다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며 마을 입구에 파수막을 세워 낯선 이에 출입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청년들을 독려하는 등 마을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장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집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복술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을 구석구석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사람들은 이제 박서방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음을 깨닫고 서로를 더욱 굳건히 믿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산속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복술의 마음속에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정의감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정씨 부인은 그런 복술의 든든한 등 뒤에서 비로소 수십 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산골 마을의 새벽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련을 딛고 더욱 눈부시게 밝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술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그 아래 묻힌 새싹들이 봄을 기다리듯 우리 마을의 평화도 곧 만개할 것이라 확신했고 그의 입가에는 알듯 모를 듯한 잔잔한 미소가 번지며 다가올 마지막 싸움을 향한 준비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오자 마을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씨 부인의 집안일로 술렁이는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으며 복술은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박서방의 죄상과 필제에 자백이 담긴 문서를 가슴에 품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사람들 앞에 섰답니다. 마을 어귀에는 박서방이 고용한 험상궂은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으나 마을 청년들이 복술의 지휘 아래 쇠막대와 낫을 들고 대치하며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기계를 보이자 그들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최 영감이 마을 한복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심판석에 앉아 엄숙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하자 복술은 그동안 숨겨왔던 박서방의 간악한 계략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밝히기 시작했고 그가 어떻게 정씨 부인의 가문을 모함하고 마을의 어린 청년을 유혹하여 도둑질을 시켰는지 증거를 내보였답니다. 사람들은 복술이 내미는 박서방의 도박 빈 문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그 문서에는 박서방이 이 집을 차지하면 마을의 공동 토지까지 팔아넘기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어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박서방은 뒤늦게 나타나 그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며 복술이 부인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그때 마을 주막의 식모와 필제가 앞으로 나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복술이 보여준 헌신과 진심을 눈물로 호소하며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혈연보다 소중한 믿음을 지킨 사람임을 강조했고 그녀의 진정성 어린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은 울림을 주어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지요. 최 영감은 판결을 내리기를 바. 서방은 인륜을 저버리고 마을의 화합을 깨뜨린 대가로 즉시 이 고을에서 추방하며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고 그를 도왔 무례배들 또한 마을 장정들의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치기에 바빴으니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답니다. 박서방은 분을 이기지 못해 길길이 날뛰었으나 이미 민심을 잃고 증거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기에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며 자신의 탐욕이 부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마을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사건이 일단락되자 정씨 부인은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집안의 곳간을 열어 쌀과 고기를 내놓았고 복술은 직접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따뜻한 국밥을 말아 대접하며 마을의 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술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는 사과를 건넸고, 복술은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으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라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어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지요. 정씨 부인의 집 마당은 이제 소란과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화합의 장으로 변모했으며, 복술은 부인의 곁에 서서 집안의 안녕을 다시금 다짐하며 부서진 담장을 수리하고 어질러진 살림살이를 정돈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부지런함으로 돌아갔답니다. 부인은 복술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마을은 한동안 박서방의 악행과 복술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긴 겨울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든든한 이야기 거리를 갖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을 전체를 비추었고, 복술은 행랑채 아궁이 앞에 앉아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며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것임을 깨달으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만끽했답니다. 마을 장정들은 복술에게 감사의 뜻으로 산에서 직접 잡은 넷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안악들은 복술의 낡은 버선을 새로 지어다 주며 그를 마을의 영웅이자 진정한 가족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으니, 복술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셈이었지요. 복술은 밤늦게까지 마을 주변을 한 바퀴 돌며 혹시라도 박서방의 잔당들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살폈지만, 산새 소리만 고요하게 들리는 숲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안식의 공간으로 느껴졌고, 그는 대문에 빗장을 걸며 정씨 부인이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집안을 살폈답니다. 이야기는 이제 격정적인 갈등의 파도를 넘어 평온한 바다에 도착한 배처럼 안정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에서 정씨 부인네 집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복술의 든든한 존재감을 떠올리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찬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복술은 잠자리에 들기 전 부인의 방 쪽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리며 자신에게 거처와 믿음을 준 부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고, 그런 그의 마음은 겨울바람도 녹일 만큼 뜨겁고 강렬했기에 산골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지요. 정씨 부인은 방 안에서 복술이 걷는 발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남편이 떠난 뒤 느꼈던 깊은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지며 다가올 봄날의 만개를 꿈꾸며 고요한 밤의 품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정씨 부인의 집마당에는 마침내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피어올랐고, 모질었던 겨울바람을 견뎌낸 매화꽃이 하얗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마을 전체에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답니다. 박서방이 떠난 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술을 단순히 나무꾼이라 부르지 않고 정씨 부인의 집안을 책임지는 든든한 가문의 수호자이자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재로 대접하였지요. 복술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행랑채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고단함 대신 한 가정을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정씨 부인은 그런 복술의 성실함에 보답하고자 그를 정식으로 수양아들로 삼아 가문의 계보에 올리기로 결정했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안에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하며 너도 나도 떡과 술을 들고 정씨 부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으며, 사람들은 진심 어린 마음이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확인하며 크게 감동했지요.
정씨 부인의 집 뒷산에는 이제 더 이상 불길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복술이 정성껏 돌본 나무들이 푸른 잎을 틔우며 집안의 기운을 더욱 북돋아 주었으며 복술은 부인과 함께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정성스럽게 제를 올리고 가문을 무사히 지켜냈음을 고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부인은 복술의 손을 꼭 잡으며 자네가 없었더라면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었을 것이라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고 복술은 낮은 목소리로 제가 죽는 날까지 부인과 이 집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며 하늘에 계신 노모에게도 자신의 행복한 소식을 전했지요.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영감은 복술의 성인식을 축하하며 마을 잔치를 크게 열어주었는데 이날 잔치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복술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으며 복술은 마을 청년들에게 자신이 산에서 배운 지혜와 사람을 대하는 진심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마을의 앞날을 이끌어갈 훌륭한 스승의 면모를 보여주었답니다. 잔칫날 저녁에는 정씨 부인의 집 앞마당에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고소한 젖냄새와 달콤한 식혜 향기가 가득했으며 마을 아이들은 복술의 등 주위에 매달려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며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전형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지요. 복술은 이제 비단 옷을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옛날의 누더기 옷을 꺼내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 정씨 부인과 상의하여 곡간의 곡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등 선행을 베풀어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였답니다. 정씨 부인은 복술의 그런 너그러운 성품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녀는 이제 집안 살림의 모든 열쇠를 복술에게 온전히 맡긴 채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그동안 못다한 독서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가꾸어 나가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인과 나무꾼 복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후대에 전하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실된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멀리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답니다. 복술이 매일 아침 길어오는 우물물은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더 달고 맑아졌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이 복술의 효심과 충성심에 감동하여 내린 선물이라 말하며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의 병이 씻겨 내려간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마을에는 축복이 가득했지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이 되면 정씨 부인의 집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지저귀었으며 복술은 마루 끝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참된 의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데 있음을 깊이 명상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부인은 따뜻한 찻잔을 들고 나와 복술의 옆자리에 앉아 지나온 험난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이제는 그 모든 시련이 오늘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고백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한 몸처럼 다정하게 어우러지며 마을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지요. 산골 마을의 밤은 이제 깊은 정적 속에서도 따스한 생명력을 품게 되었고 복술은 행랑채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성껏 살피며 내일 아침에 다시 피어날 따뜻한 밥 연기를 상상하며 깊은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박서방과 같은 아기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푸른 산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낙원만이 펼쳐졌답니다. 마을 청년 필재 또한 복술의 가르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마을의 잊은 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의 지난 잘못을 속죄하였고 마을 전체는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거대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 그 유대감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된 결말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한 가난한 나무꾼이 보여준 진심과 용기가 어떻게 한 가문을 지키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며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의 씨앗을 심어준 채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정씨 부인의 집 대문은 이제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한 쉼터가 되어 오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였답니다. 복술은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기를 진실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끝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며 깊어가는 산골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우리 곁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도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정씨 부인의 집 지붕 위로 소담스럽게 내려앉고 배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시간. 복술의 헌신과 부인의 자애로움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득하기를 빌며 고요한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복술이 내일 아침마당을 쓸기 위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의 밤도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따뜻하게 지켜질 것이며